안녕하십니까. 인성강좌 선비가 되는 공부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 강좌 수가 됐습니다. 이제 9강 의로움과 이익의 분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서부터 쭉 다루었던 내용들을 보면 목적, 그 다음에 이렇게 공부해가는 어떤 과정들, 그리고 이제 배우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추어진 다음에 선비가 된다고 했을 때, 선비가 갖추어야 된 유학에서 제시하는 어떤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을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바로 의로움과 이익이라고 하는 그 구별이죠. 바로 이게 현실에서 우리 삶과 관련돼서 가장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어떤 도덕적 행위와 관련이 있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율곡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또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저희들이 했던 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쭉 살펴보면서 이야기들을 한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전체적인 개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입지 중요하죠. 공부에 있어서 늘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입지입니다. 그 다음에 뜻을 세웠으면 뭐죠? 과거의 나와 결별하는 그런 훈련. 그러니까 자신은 몸에 어떤 그런 것들을 해 나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몸을 단속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왜 중요하다는 말을 하냐면, 우리가 어떤 변화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무슨 선비가 된다는 것도 뭐냐 하면, 더 새로운 인간으로 탈바꿈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새로운 인간으로 탈바꿈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탈바꿈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거대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도 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길게 끌어갈 수 있는 힘이 본인 스스로가 중간에 포기해 버릴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뭐냐 하면 자신의 평상시의 어떤 생활 습관들을 바꿔가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서서히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들, 생활의 아주 사소한 습관들을 바꾸는 거. 가령 예를 들면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던 사람이 좀 일찍 일어난다든지, 늦게 자던 사람이 좀 일찍 잔다든지, 또는 뭐 어떤 좋아하던 음식 중에 몸이 좋지 않은 것을 끊는다든지, 아니면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즉각적으로 그 자신의 결단의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또 그걸 해냄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렇게 길게 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몸을 단속하라를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몸은 행동과 관련된 것이고,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말이 될 것이고, 말의 더 근본적인 걸 이야기한다면 역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과정들은 스승을 통해서 배울 것이고, 또는 이제 친구들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현장들이라고 할 때 이제 가정 생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떤 선비가 된다고 그랬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갖추어야 된 어떤 도덕적 행위라고 할 때 역시 의로움과 이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별이에요. 사실 여기서 많이 무너지죠. 사람들이. 이거는 사람이 똑똑한 거는 별개예요. 어떻게 보면 똑똑한 사람이 이익과 의로움의 분별에서 제대로 하지 못해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거나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율곡이 바로 의로움과 이익을 분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먼저 내용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을 가지고요. 자, 보세요. 12번째는 의리를 지키는 거다. 배우는 자는 무엇보다도 그 의리를 지킨다는 게 뭐냐? 의로움과 뭐를 구별해요? 이익을 밝게 구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뭐냐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맹자적이에요. 맹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조금이라도 무엇을 위해서 하는 목적이 있다면 다 이익을 위하는 도덕의 무리이다. 어찌 경계하지 않겠는가. 자, 예를 들면 선을 행하면서 명예를 구하는 자 또한 이익을 구하는 마음이, 야, 이거는 조금 심오하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면 뭐예요? 선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도의 동기 안에 뭐가 있어요? 명예를 구하는다고 한다면 그것도 이익이다. 사실 이거요. 이거 상당히 이거 심오한 이야기입니다. 심오한 이야기가 뭐냐면 높은 경지예요. 명예를 구하는 것을 결코 오늘날에 봤을 때에 이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전혀 문제 있지 않죠. 권장할 사항이죠. 그렇지만 유학에서 이야기한 서인이라고 하는 그 과정의 공부로 가는 길에서는 이 명예를 구하는 이것마저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명예를 구하는 이 마음이 남아있게 되면 애초에 행동에서 선을 하고 있었지만 결과에 가게 되면 선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는 수가 많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도 역시 현실적인 또 과학과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불선을 행하면서 이득을 보겠다는 자이랴. 이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 이런 것들은 애초에 논의될 건덕지가 없다. 이런 거죠. 이거 뭐, 그러니까,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뭐냐면, 어떤, 행동이 선하다고 하더라도 그 동기 자체에 불순한 게 있다 그러면 그것도 의로움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배우는 자는 털끝만큼의 이욕도 마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제 이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익과 같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옛사람은 부모를 위한 노익이라면 품팔이나 쌀을 짊어지기도 했지만 그 마음은 항상 깨끗하게 이욕에 물들인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노역이라든지 품팔이나 쌀을 짊어지는 거 이거는 뭐 행동적으로는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걸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뭐냐면 깨끗하고 또 깨끗하다는 거예요. 왜? 부모를 보양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욕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의 선비들은 행동거지로는 글을 읽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뭐냐면 그걸 통해서 과거에 합격하고 명예를 찾겠다, 어떤 부귀영명을 찾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건 뭐예요? 이욕을 버리지 못한 것이니까 행동으로 보면 이게 고상한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쌀 굶어지는 쌀이라든지 품팔이를 지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고상한 행동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더 이욕에 빠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물리치거나 받거나 가지거나 주거나에 있어서든지 이것도 굉장히 참 물리치거나 받거나 가지거나 주거나에 있어서든지 당연한가 아닌가를 살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곱 이야기하는 우리 생활에서 늘 이런 자세를 견지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죠. 문제가 되지 않죠. 많은 경우에 이제 공직에 나가 있는 분들이 종종 이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돼가지고 이제 나오잖아요. 이제 그럴 때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이 공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엄격하게 하고 더 의리를 분명히 따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큰 본인의 정치 생명이라든지 또는 어떤 공직자로서의 자신의 앞길에 암문을 들이게 되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유심히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또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로움과 이익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뭐냐면 인과 의를 함께 이야기한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맹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 의, 예지 이렇게 네 가지 덕성을 꼽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근본이 뭐죠? 인입니다. 그럼 인은 누가 이야기했죠? 공자가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 맹자상을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그러죠? 인에다가 의를 합쳐서 인의 학설. 그러니까 의를 갖다가 맹자에다가 꼽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의로움이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맹자에서 근거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맹자 직접적으로 논의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자 사상에서는 인이 핵심이라는 것, 일면에 사랑의 철학이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랑과 정의는 늘 상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공자가 비록 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의로서 맹자가 계승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은 틀림없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것,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도울 것 같습니다. 논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인한 사람은 반드시 용기가 있다. 의를 보고 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렇다면 뭐냐면 이것이 갖다 용기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다고 지어봤을 때는 인을 갖다 의로움과 연결하여 말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 또 이제 이런 부분들 뭐라고 하냐면 뜻 있는 선비와 인한 사람은 삶을 구하여 인을 해치지 않고 몸을 죽여 인을 이루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뜻 있는 선비와 인한 사람은 뭐예요?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이미 의와 관련된 내용들이 공자사상 안에 들어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롭다라는 말을 한번 국어사전 같은 걸 통해서 찾아보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의로움에 대해서 사회 통념상 옳은 일 또는 인간으로서 정도 바른 길을 걷는 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사회 통념상 옳은 일이란 어떤 사람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타의 모범이 될 수 있음을 이제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객관적 측면이라면 의롭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어떤 그 의로움을 실천하는 사람이니까 주체의 실천적 측면을 위주로 이제 한 말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의로움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율곡이 논한 의로움과 이익의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맹자에 나왔으니까 맹자에 대한 이야기들 좀 가지고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맹자가 의로움은 이익과 대비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하죠. 의로움은 마땅히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익은 뭐냐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철학 쪽으로 이야기하면 뭐죠? 칸트가 이야기한 건 뭐죠? 정언명령하고 가언명령 이렇게 나누잖아요. 정언명령은 뭐뭐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가언은 뭐뭇을 위해서 하는 거.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언명령이죠. 그러니까 가언명령은 목적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익과 관련된 거고 정언명령은 뭐죠? 뭐뭐 해야 하기 때문에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로움과 관련돼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대 학자 중에 모정삼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 칸트를 그 학자 모정삼이라는 학자는 양명학을 굉장히 충상을 하면서 이 칸트를 굉장히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양명학은 맹자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맹자학이라고 하는 양명학과 칸트를 갖다 서로 연결시키거든요. 그럴 때 그 칸트의 윤리설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바로 정언명령하고 가언명령을 구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맹자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맹자가 이제 사실은 그 구체적으로 하면 이게 바로 왕도와 패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아주 크게 명확하게 나옵니다. 패도는 뭐냐면 인의를 행한 것이고 왕도는 인의대로 하는 거예요. 인의를 행한 것은 뭐냐면 의도를 가지고 인의를 행한 것이라는 거죠. 목적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칸트로 이야기하면 가언명령이 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인과 의로 따지면 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행동이 뭐예요? 인과 의를 행했잖아요. 이거 도덕적으로 틀린 거예요? 옳은 거예요?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죠. 그런데 인의를 행한 거예요. 어떤 목적의식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맹자가 왕도가 아니라 패도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인과 의로 나누면 얘는 뭐예요? 의와 리로 나누면 얘는 리가 된다. 이렇게 이제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의대로 하는 것은 뭐냐면 인의를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는 것도 여러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조금 더 제가 좀 자세하게 논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현실에서는 엄격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어떤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과 성스러운 것을 이분법으로 구분하자면 맹자는 어떤 거냐면 정신적인 것, 성스러운 것을 우선으로 삼았다고 할 수 있어요. 공자도 마찬가지죠. 이건 유학의 기본 정신이에요. 그렇게. 왜냐하면 이익이라고 하는 건 물질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과 연결도 지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를 약했다는, 그리고 말하자면 뭐 하려고 하는 것도 없다, 이런 등등등을 고려해 봤을 때에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과 성스러운 것의 구별로 본다면 맹자도 확실히 정신적인 것, 성스러운 것, 공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 이익을 낮추어 보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러면 물질적인 이익을 폄하했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맹자가요, 이제 의로움을 높이고 이익을 낮추는 태도를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이분법에 근거하여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죠. 이게 유학의 기본 정신이죠. 그렇지만은 맹자가 현실 세계에서, 현실에서 의로움만을 추구하고 이익을 무시했다는 추정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은요,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또 유학의 기본적인 세계관입니다. 맹자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보탬이 되는 것을 무시하지 않았다. 이게 제 주장이고, 않았습니다. 마땅히 해야 하기 때문에 한 행위의 결과로서 얻는 물질적 또는 정신적으로 보탬이 되는 이익을 결코 거부하지 않았다. 맹자는 도리어 마땅히 해야 하기 때문에 한 행위야말로 이익을 가져다 준다 보았다.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제 맹자 첫책이 뭐죠? 맹자가 바로 뭐냐, 논은 하기편을 시작하면 맹자는 양해왕을 만난 이야기잖아요. 하필완리, 왕께서는 하필이면 이익을 말합니까? 라고 하면서 의로움을 앞세운 맹자의 정신이 그대로 들어가는 이익과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맹자 첫 시작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사상이 인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필완리장 쪽 한번 풀어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필완리장이 뭐냐면 맹자 제1편 양해왕 상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양해왕이라고 하는 건 양나라 해왕이 아니고 위나라의 수도가 이제 대량이라는 곳으로 이 해왕 때에 천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기려서 양해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나라를 붙이면 위해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이 양해왕이 명자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물었어요? 선생님께서 천리길을 멀다 않고 본국을 방문하셨으니까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말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맹자가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왕은 어찌 반드시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인애와 의로움이 있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풀어가요. 왕이 이익을 원하면 대부도 나에게 이익이 뭘까 생각하게 되고, 하급관리나 선민들도 나에게 이익이 뭐지? 이렇게 하여서 상하가 모두 이익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왕이 나라를 이롭게 하려고 했던 의도가 도리어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는 식으로 반론을 펼치면서 오직 백성을 사랑하고 정의로운 정치를 펼치는 것이 나라를 이롭게 한다고 결론을 맺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맹자 양해왕 제1편의 하필완리장에 나오는 이야기 유지입니다. 자, 여기서 맹자가 인의와 이익을 대비하는 내용이 분명히 드러나죠. 인의는 뭐냐 하면 백성을 인애하고 정의로운 정치를 펼치는 것이고, 그럼 이익은 뭐냐 이거예요. 이익은 뭐냐면 양해왕이 생각하는 나라의 보탬이 되는 거예요. 양해왕이 나라의 이익을 바라지 않은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나라의 이익을 바라는 것은 틀리지 않죠. 왜냐하면 통치자니까. 왕이 나라를 통치한 사람이니까 나라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죠? 무엇이 나라를 위한 진정한 이익인지를 이제 구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맹자는 어떤 입장이죠? 백성을 인애하고 정의로운 정치를 펼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는 이익이다. 이런 입장에서 이야기한 거고, 양우양이 생각하는 것처럼 국부를 증대하고 군사력을 증강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것들은 부차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튼실하면 가지는 자연스레 무성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본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이익만을 추구하면 도리어 해가 된다고 경고하는 것. 이게 바로 양해왕 상편의 첫 번째에 나오는 하필관리장에 대한 맹장의 본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현실적인 삶 안에서의 이익을 무시했느냐?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이제 관련된 부분들, 이야기들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대학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유학에서 마찬가지로요. 이 물질적인 것을 폄하하는 것 같은 혐의점을 주는 글들이 많아요. 대학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나라를 다스릴 때는 덕이 근본이고 근본은 말단이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얼른 보면 말단이라는 말이 재물은 무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방금 맹자가 말한 그 양형한테 이야기했던 거를 가지고서 생각을 한다면 그거예요. 덕을 세우면 재물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자의 생각을 가지고 오면 뭐죠? 재물을 추구하다 보면 서로 많은 재물을 위해서 다투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 나라가 다스려지고 혼란해지고 근본이 훼손돼서,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재물이 결국 모이지도 않고 재물은 나라가 혼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반어적으로 뭐냐면 재물이 흩어지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덕을 실천하면 재물은 자연스레 모이게 되어 있다. 이런 논리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으니까 백성들의 제하가 왕의 제하가 되는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학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위에서 인을 좋아하는데 아래에서 을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 을을 좋게 여기고 그 일이 마무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없다. 그러니 창고의 재물이 그의 재물이 아닌 경우가 없다 이거예요. 창고는 누구의 창고예요? 온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창고의 재물을 전부 다 자기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뭐냐면 우리 임금, 우리 왕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인과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왕으로 산단 말이죠.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익과 관련된 물질적인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각도를 좀 달리 해가지고요. 국가를 통치할 때는 이런 무주적인 게 굉장히 필요하죠. 그런데 개인 수양의 측면에서 의로움과 이익을 구분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율곡이 말한 의로움과 이익의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인 수양의 측면에서 말한 거하고 조금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한 거는 뭐냐 하면 유학이라는 게 숙이 아닌 숙이 치인이기 때문에 치인의 측면에서도 이 의로움과 이익의 분별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설명을 했던 거고, 자 이제 이 율곡 이야기하는 그러한 맥락 안에서 제가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로움과 이익을 구별하는 방식, 아까 말했듯이 이건 유학의 기본 정신에서 논하는 방식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과 성스러운 것을 이분법으로 구별을 했을 때 정신적인 것과 성스러운 것을 우선에 두는 태도를 일컫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배를 가지고 좀 말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배는 많은 사람과 물건을 빠르게 실어 나를 수 있는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비행기가 일반화되기 전까지 배는 뭐냐면 기차와 더불어 최고의 교통수단이었잖아요. 근데 배의 가장 큰 재난이 뭘까요? 타이타닉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로 물에 가라앉는 거죠. 근데 물에 어떻게 가라앉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는 침몰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요, 배가 침몰하는 것을 근심하다가 좋은 생각을 하나 해냈어요. 그게 뭐냐면 배를 산 위에다가 옮겨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배가 침몰할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하긴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을 천재라고 합니까? 우리가 바보라고 했죠. 왜냐하면 배가 배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배는 결코 물을 떠나서는 안 돼요. 물을 떠나면 배는 배의 역할을 하지 못하죠.
그건 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뭐죠? 배는 물이 조금이라도 들어와서는 안 돼요. 배 밑으로 작은 구멍이 생겨서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배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침몰하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유학에서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학은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가요. 유학자들은요, 노브를 출세주의라고 비판을 했었거든요. 세상은 세속주의의 물결이 범람합니다. 유학은 세속의 물결을 떠나지 않아야죠. 세상으로 갔으니까. 자, 세상의 세속의 물결을 떠나지는 않지만 세속의 물방울이 그 안으로 한 방울이라도 들어와서는 또한 안 돼요. 그 한 방울이 뭐의 시작이에요? 타락의 시작이죠. 그리고 그 타락의 시작이 바로 뭐죠? 배 밑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한 방울의 물이 결국 배를 침몰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로서 작용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개인 수양의 측면에서 봤을 때 물질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은 철저히 경계하고 삼엄하게 감시해야 합니다. 맹자가 의로움을 높이고 이익을 억제하는 태도, 의로움은 마땅히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익은 어떤 목적이 행동을 주도한다 등등등, 이러한 논의들이 바로 개인 수양의 측면에서 분명하게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율곡말 가지고 마음을 정리해 볼까요? 이거 뭐라 했어요? 의란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조금이라도 무엇을 위해서 하는 목적이 있다면 다 이를 위하는 도덕의 물이다. 이익을 위하는 도덕의 물이다. 어찌 경기하지 않겠는가? 라고 했죠. 이 뜻이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상 두 가지 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간직하신다면 유학에서 이야기하는 의로움과 이익의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